다음은 제1부 발표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다뤄볼 만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의 자장을 맡으신 송동훈 박사님이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라는 게 딱 이렇게 뭐 반에서 하는 것 아니고 여기가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 이 정책 세미나라든지 이런 전문 토론은 꼭 내가 필요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뭐 사전에 조금 늦으시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또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FTA 체결로 인해서 2017년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부동산 산업의 발전 방안과 최근 국토부가 입속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금융산업, 특히 리츠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자꾸 이제 여기 혹시 이제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반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리츠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가 갯돈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전에는 한 명이 부동산을 샀지만 지금은 100명이 사고 1000명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획 부동산들이 난리가고 이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좋은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그 법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예산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산업이라도 성장의 초기에는 제도가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 결과를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정책 제안으로 또 입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문협회 모현숙 회장님께서는 이 자문업의 현황 너무 지금 현재 경직되어 있고 대상 규모가 작다.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이런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강영기 연구원은 공모형과 자기관리 리츠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보완되어야 되고 또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고요. 이현 변호사님께서는 자본시장법상 펀드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리츠의 어떤 비교를 좀 해 주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패널들께서는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츠 산업 분야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학문적인 또 업적도 훌륭하신 우리 김재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태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어떤 리츠 산업이 발전하는 어떤 그런 소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는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 건물이나 부동산들이 캡레이트에서 공시를 하고 리츠는 어떻고 이 주거시설 레지던스나 이따른 커머셜 빌딩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얘는 5.7%, 얘는 6.3%, 얘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공시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투자하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리츠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모나 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부동산 산업이 전체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리츠 지금 보신 것처럼 불과 2-3개 정도만 공모 상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그냥 3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그런 양상이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리츠가 나오면서 자산관리나 정보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연관되고 그리고 그렇게 공시하고 뭐 하면서 우리나라 제일 문제를 외국에서 투자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산업이나 전체 시장 경제는 괜찮은데 투명성 지수가 낮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리츠 23% 들어가는데 한국 안 들어오는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고 모른다, 공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리츠를 키워서 만들어 내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같이 성장해 나가는, 관련 산업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지금 있는 그런 실패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츠를 제대로 육성을 하고 어떤 그 본질의 취지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분야도 사실은 그동안은 오피스가 주로 위주였죠. 최근에 뉴스페이 정책에 따라서 그 주택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전부 다 LH나 이런 데서 다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의 유형도 다양화돼 가지고서는 각 산업으로 퍼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 구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리츠를 갖다 보다 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지자체나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먼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리츠를 보다 쉽게 만들고 사무 형식으로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커지면은 공모 나가는 스트랙 이런 형식으로 해나가서 리츠가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리츠를 만든 제도나 어떤 이런 본질에 부합하도록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커졌는데 세제 혜택이나 어떤 그 리츠가 도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리츠가 2000년부터 생긴 제도잖아요. 그런데 자기관리 리츠가 일반 국민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위탁 리츠는 돈을 100억, 200억씩 이렇게 출자한 기관들이 돈을 모아서 큰 건물이나 좋은 상품에 투자해서 그냥 그들만이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인데 일반인들이 소액을 가지고도 좋은 우량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가장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떤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리츠를 이제 어떤 상품을 물건을 만들어 놓고 물건하고 서로 딜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리츠를 만드는 이 돈을 펀딩하고 이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기관이 이 들어가는 돈에 뭐 500억이면은 들어가는 돈에 일정 부분을 먼저 태우고 그리고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바인딩을 이미 시켜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큰 물건을 개인이 들어갈 때에는 뭐 암만큼 뭐 1억 2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3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그걸 공모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아까 이제 저기 운영에 따라서 임대주택 리츠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면은 기간 동안에 항상 이 리츠가 중요한 게 뭐를 보냐면은 그 이자율이 낮으니까는 기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을 받는 것 그리고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하에 따른 캐피탈 게인 그 자본 차익까지 먹는 그런 개념으로 리츠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이미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해가지고 기관들이 전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이 들어갈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또 운영하고 가는 회사 형태가 되니까는 거기서 회사에서 벌써 법인세 내고 개인한테 또 주면 배당세를 또 내야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풀어줘야지 풀어주고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어떤 기본적인 건 안 해놓고서는 그냥 기관들은 그냥 알아서 이랬든 저랬든 기관들은 펀드로 가든 리츠로 가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재홍 교수님 차례인데요. 정재홍 교수님은 그 NPL 시장, 즉 그 담보부 채권, 담보부 필채권 시장에서 많은 그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리츠라는 게 결국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이 제도가 부실해서 과거에는 외국계 투자회사,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논스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IMF 기간 동안에 아주 금융기관이 초토화될 때 물건에 많이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그야말로 국가의 수익자산이 외국 투자가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때 이들이 투자한 자산의 대부분이 NPL 자산입니다. 앞으로 리츠 산업이 보험 궤도에 오르고 활성화된다면 그런 NPL 쪽에서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회사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소액 투자가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높은 배당을 받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으로서 NPL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를 조금 한번 듣겠습니다. 그냥 모시기 또 힘드신 분인데.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여러 리츠 전문가님들로부터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리츠 업계에서 많이 발전을 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됐고, 저도 전문가로서 이걸 리츠와 NPL과 서로 융합을 해서 글로벌화 시키는 국제적인 어떤 한국에 대표될 만한 어떤 좋은 투자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NPL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NPL이라는 건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부 채권을 주로 많이 다뤄가지고 부동산 담보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 리츠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펀드와 부동산 리츠 시장의 펀드 그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걸 오늘 알게 됐는데요. 그 리츠와 NPL의 관계에서 이것이 융합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글로벌화 시켜서 이거를 어떤 투자 수익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는데 애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국내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3%대에 머물러서 2000년대 금융위기 이전에 4.6%를 크게 비틀었습니다. 못마땅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장기 침체 가능성을 주장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등 거대 개도국들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내부적인 한계도 많아 그만큼 저성장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여건이 많아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행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장기적인 성장 활력 저하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체험할 순간에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 흐름을 보면 장기 침체를 체험했던 나라들과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산업 및 경제 구조도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성장 개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수요 위축의 악순환 등 위기 후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 투입 둔화가 이어지고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5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 중반, 2020년대에는 1%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리츠와 NPL을 잘 융합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사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리츠와 NPL의 융합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에 작용된다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고
창조경제에 발전하게 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과거를 겪었던 우리가 과거에 침체를 겪으면서 외국의 론스타와 같은 투자 펀드 회사한테 당했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크나큰 자산을 손실을 봤는데 앞으로 또 그런 위기가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 지금 우리 그 자산 펀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나 정부에다가 앞으로 외국에서 어떤 자산이 내년에 2017년도에 외국에 그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수회사가 아닌 상업펀드에게 은행을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금융회사에다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는 펀드회사에다가 이게 매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1999년도에 우리가 IMF를 당해갖고 있을 당시에 사모펀드 뉴프리지 캐피탈한테 제1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 칼라일에게 한미은행을 매각했습니다. 이건 전부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실체도 할 수가 없고 세금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됐고요. 또 사모펀드 론스타에다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됐어요. 이게 2003년도 9월달에 됐습니다. 이게 뭘로 했냐? 주로 NPL로 우리나라가 너무 떨어질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NPL을 좀 더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참패를 당하지 않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뉴브리지 캐피탈에게 제1은행이 매각할 때요, 우리는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공적 작업 여러분들 혈세로 만든 게요, 그 돈이 8조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8조 4천억 원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거 5천억 원에 팔았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회사한테 팔렸습니다. 또 한미은행이 또 매각된 사례 여러분 아시죠? 칼라일이라는 사례. 칼라일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릅니다. 칼라일 사모펀드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리츠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거 절대로 안 팝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리츠 회사에다가 팔아야 되죠.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다 날렸어요. 매각 대금이 5천억 원인데요. 이거 얘들이 바로 되팔았습니다. 이 칼날 회사에서 다른 시티은행으로 넘겼는데 7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외국으로 다 자산 손실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리츠가 잘 돼가지고 이걸 매수를 했으면 우리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론스타 여러분 잘 아시죠? 론스타에다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 이 외환은행 주식값이 주당 4천 원밖에 안 됩니까? 이거 헐값에 해가지고요.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그런데요, 팔고 나서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소송 중입니다. 얘네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요, 세금 안 내려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 운물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좀 더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정기현 교수님이 이런 NPL 분야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그 리츠 제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식을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공개적으로 발행해가지고 몇 천억을 모으는 이런 제도입니다. 외국에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좋은 우량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기 어디 강남에 가면 기획 부동산들 있잖아. 쓰지도 못하는 땅 좋다고 파는 이런 사람들이 설치가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 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제적인 부분 이중과세를 막 해버리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 잘 될까봐 오히려 견제하고 있는 게 정부인 것 같아요. 당장 2017년 내년이면 이미 그 2011년도에 그 FTA가 체결됐죠. 2017년도면 외국 펀드들이 자유스럽게 지금도 들어오지만 전문 자격사들까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코앞에서도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상장된 회사가 5개 있었는데 3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종이 쪼가리 됐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됐으면 그 주식을 산 국민들은 정말 뭐 아주 손해를 본 것이죠. 이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늘 국토부가 나오지 않아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중심에 있어야 되는 협회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연구원장님이신 김홍기 원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직이 국토부신데 불편한 소리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홍기라고 합니다. 최근 국토부가 그 리처 육성 방안과 강장 리처동 육성 방안, 그 다음 리처를 통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고도화라는 발표를 보도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보면 리처의 정부도 리처의 중요성을 잘 알고 리처를 중심으로 부동산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그 국토부 직원들이 나왔으면 좀 서툴하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제가 국토부 직원이 아니라 가지고 전직이라 가지고 괜찮습니다만 그 시적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협조해 주신 이렇게 그 부동산 신문 한국 부동산 신문하고 감사드리고 관계자한테 감사드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처는 2001년도 도입되었고 지금까지는 이제 리처가 도입되고 나서 리처가 고수익 상품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한 40% 정도 41% 수익을 거뒀고 그 외에도 한 6% 이상 작년에도 6% 이상 이 수익이 누리는 고수익 상품입니다. 그런데 고수익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리처에 대해 잘 모르죠. 일단 법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또 얻기도 어렵습니다. 현숙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인한테도 리처의 자문을 갖다가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아예 시장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보면은 이제 앵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형 리처의 어떤 투자자들이 보면 경영권 문제 등을 우려해가지고 3월을 갖다 선호하죠. 그 3월을 선호하면 자기들 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업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모 공무펀드가 국민가가 대중인가 그럴 때 벌마시는 자체가 좀 적고 개수도 적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펀드 리처 회사에서 보면은 이런 공모 상품을 갖다가 개발 계열이 한 것도 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공모는 또 이제 수익도 좀 저수익으로 약간 평가되니까, 아까 말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게 나니까 깊이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키우기를 보는 거는, 사모펀드로 해가지고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공모펀드 위주로 일단 정책을 전환시켜가지고 국민 모두가 쉽게 정보를 지급해가지고 필요한 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 중개업자가 중개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 부동산 현장의 제 전망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태업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괜찮은 물건이 나오는 것 보면 리츠 회사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 리츠 회사가 그걸 평가해가지고 수익이 올라가면은 또 이제 그걸 이제 사들이고 다시 이제 그 자산에 대한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유동화는 또 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93,000명 정도쯤 되고, 골목마다 다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잘 알기 때문에 투자 자문에 대한 어떤 교육을, 그 다음에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리츠에 대한 대중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론스타가 들어가가지고 고수익을 벌리면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츠, 우리 중개업자, 리츠는 또 보면은 규모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좀 적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기는 좀 큰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중개법인이라든지 중개업자들이 어떤 제도권 안에서 국민들 투자자들을 가지고 보호하는 기능만 보강된다면 그렇게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다 더 리츠 시장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기회도 그만큼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서비스 산업 보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보 공개 수준이 OECD 국가 중 한 41인가 될 겁니다. 그만큼 낙후가 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문제는 여기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중개업자들의 어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보수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식당을 좀 지저분한 식당에 가지고 먹으면 값이 좀 낮지만 서비스 질이 높은 호텔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그만큼 우리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보수집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묶어놓는다는 거.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0.9% 이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일률적인 서비스 수준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 이상, 0.9% 이상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고도화가 되려면은, 그런 어떤 규제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는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오늘 여기 중개사분들도 좀 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실물자산인 이 부동산이 유동화가 되면요, 이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집을 사고 팔고 등기를 하고 이랬지만 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도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라든지 MBS라든지 이러한 유동화 채권은 지금도 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동산 업소에서 중개를 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인 보완장치, 그리고 또 중개사 단체에서도 시장 영역 확대를 위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좀 조금 위기에 와 있는데요. FTA로 인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외국의 대형 중개법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우리 NPL과 관련된 부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신문에 이제 이동식 기자님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부동산 신문에 약간 매기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동산 신문을 좀 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대형 그 공인 중개 법인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해서 NPL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며 여기 NPL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제 그 부동산과 그 어떤 경매와 이런 걸로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수가 많은데요. NPL은 직접적인 영향은 그 금융하고 연결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융합하고 또 이제 그 글로벌화 시켜서 우리도 외국에 가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경쟁력을 기르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NPL 분야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츠펀드의 개념이나 공동투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부 NPL 경우에는 소규모 펀드가 수많은 성공 사례를 계속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함께 우리 문화생들이 같이 여기 한 30명 정도 지금 와 계시는데요. FTA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 펀드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론스타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론스타가 돼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분야만 오랫동안 취재해온 한국경제신문의 은하영 기자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위탁 리츠부터 자기관리 리츠까지 쭉 오랫동안 취재 경험으로 간단히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윤아영 기자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리츠 분야를 취재를 해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리츠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었고 활발하게 리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이렇게 초라해져서 저도 많이 가슴이 아프고요. 또 사실 지금 리츠는 오피스나 호텔, 물류창고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오피스 빌딩만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대안을 넓혀간다고 굉장히 리츠 분야가 넓어진다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더 다양하게 리츠 구성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요양센터라든가 실버타운 같은 거를 개발하는 리츠도 있었고 문화, 역사, 관광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었고 온천 개발도 있었고 굉장히 좀 분야도 다양하고 다들 자신감에 차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업성 평가에서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 자본금을 모으는 것에서 좀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요. 이제는 어쨌든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 주택과 오피스 빌딩만을 갖던 리츠가 더 이제부터는 더 자기관리 리츠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츠가 공모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지만 최근에 테라 펀딩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부동산에다가 다들 500만 원, 1000만 원씩 투자를 해갖고서는 그걸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아직까지 그런 리츠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열망이 매우 크고 있고 이거를 리츠를 좀 더 발달을 시킨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앞에 계신 분들께서 리츠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면은 일반인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리츠가 뭐다, 상품이 뭐다 이런 총론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취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담당자들이 좀 깨야 돼요. 몇 명 안 되는 정책 부서에
그 전무선 결여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천천히 갑니다. 국가가. 그런 면에서 아주 전문 기자라면 그 앞으로 강성 취재를 좀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토부 안 나왔고요. 또 리츠 산업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협회가 안 있어요. 한 10년 동안 별로 제가 볼 때도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세월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위 민관군이 같이 협동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현숙 회장님이 그 남북협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만 자문할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을 자문할 수 있도록 사실은 회사 만들 때 그냥 부동산 컨설팅 쓰면 아무도 규제를 안 받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협회가 좀 더 어떤 회원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자본금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 3일씩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문을 하는데 자본금 10억씩 필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하고 똑같이 1억으로 자본금 낮춰주셔야 되고요. 일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리츠 투자자문 회사가 일할 수 있는 업역에 대해서 많은 걱정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업권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큰 틀에서는 제가 미리 사전 공부한 대로 3시 50분이니까 한 몇 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이 남아있는데 꼭 한 분만 정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고 싶은 분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 분만, 예. 간단한 자기소개와 질의만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질의하신다고. 네, 질의 시간. 네. 네, 시간도 없는데 질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미금융그룹의 투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두칠 상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리츠 회사를 한번 설립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는 담보부 NPL을 직접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0억에서 300억 정도의 단건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리츠에 관련 법률이 완화돼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요. 리츠는 부동산 리츠를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리츠가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되려면 고수익의 이익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 전에 담보 NPL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리츠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국토부가 담보 NPL을 선행 투자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승인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좀 대두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단 접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이 협의 과정을 위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담보부 NPL에 대한 말씀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부동산 정책연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선사항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담보 NPL이 연간 그 금융기관에서 5조 6조 정도를 매각해서 매년 이렇게 개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경매 컨설팅이나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연 공인중개사의 중개물로 확정적으로 보고 있냐는 겁니다. 이 공인중개물로 담보 NPL을 본다면 한국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그것을 명문화한다면 또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률이 명문화된다면 공인중개사협회 스스로의 정의에게 좀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한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윤하영 기자가 취재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십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시간 관계상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기 현재 설립적인 SH공사의 서울 리치 대표로 있습니다. 오늘 일체 세미나를 보고 느낀 점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런 경제 지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펀드가 법률 용어는 집합투자기구라는 거, 리츠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여기 오신 분들도 오르고, 여기 오늘 세미나 중에서도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재테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모릅니다. 이런 또 이건 아는 사람만의 리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안드린 거는 한국부동산신문하고 부동산경제연구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 리츠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홍보 과정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끌어나오는 리즈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답니다. 여기 서비스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VOC라는 단어잖아요. Voice of Customer. 사실은 리츠를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이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 해야 되냐? 일반 대중인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그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이나 그 장애의 요인을 끄는가를 좀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서 모아서 다시 정책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 느끼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그들만의 외국에 조금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 한국 실정에 모르는 겁니다.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이런 현상 때문에 자기 공모용 리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뭘 알아야 또 되는데, 예를 들면 대부 부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면 좀 몰려갈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되는 교육장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부동산신문하고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에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발표자 배들보다 더 높은 시견을 가지신 SH공사 서울리츠의 이정대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공모형 리츠로 이제 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호응이 되면 이 상장회사, 리츠 관련 그 상장회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게 좀 더 커지가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론스타와 같은 큰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형 리츠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동안 오늘 다 못한 일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제2의 세미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좀 미숙한 점이나 좀 빠진 부분, 그리고 봉합한 점을 해가지고 제2의 그 세미나 때 지금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거 행사 마치고 간단한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기념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보십니다. 예, 손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선생님, 그럼 좀, 멸치에 여기 대가리 가시죠. 네, 멸치요. 멸치 선창. 네, 멸치. 대가리. 팔 안 멈춰가지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